행복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잔인한 흉기가 되어 내 심장을 찌르게 될 줄은 그 화려했던 봄날의 재혼식장에서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삭혀왔던 외로움이 보상받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 도장을 찍고 갓 5살이던 준노를 품에 안고 나왔을 때 세상은 참으로 차갑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학회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 지금의 남편은 제게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은 우리를 급속도로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17살 난 아들 민수와 내 10살 배기 아들 준노. 내 식구가 한 울타리 안에서 밥을 먹고 웃음을 나누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노에게 든든한 아빠와 의젓한 형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축복 속에서 가정을 합쳤고 지난 4개월은 마치 꿈을 꾸는 듯 달콤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이 실은 썩어가는 상처를 가리기 위한 얄팍한 포장지였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혼 초기의 설렘에 취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준노의 눈빛이었습니다. 유난히 밝고 명랑해서 어디를 가나 사랑받던 아이였습니다. 엄마인 저를 지켜주겠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짐을 들어주던 씩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집으로 이사 오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을까요? 준노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것이려니, 사춘기가 조금 일찍 찾아온 것이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편 역시 사내 아이들은 원래 크면서 과묵해지는 법이야. 민수도 그랬어.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우리 준노도 민수 형처럼 의젓하게 자라겠구나 싶어 오히려 흐뭇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식탁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잡채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남편은 자상하게 아이들의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노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제가 준노야, 괜찮아? 다시 집어줄게. 하며 손을 뻗는 순간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무서운 냉수라도 마주한 듯한 공포에 질린 눈동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저는 애써 그 불길함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실수해서 당황했나 보다. 새 아빠 앞에서 예의를 차리려다 긴장했나 보다 생각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준노는 제게 온몸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인데 엄이라는 사람은 그저 제 행복에 취해 아이의 구조 신호를 묵살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노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오늘 있었던 일을, 제잘되던 아이가 해가 져서야 쭈뼛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으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냥 놀이터에서 놀다 왔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옷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예전에는 제 방에 코 박혀 있는 걸 싫어하던 아이가 집에만 오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우리 부부와 민수가 과일을 깎아 먹으며 TV를 볼 때도 준노는 배가 아프다거나 숙제가 있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준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준노가 아직 내가 어려운가 보네.
당신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줘야 해. 민수는 동생 생겼다고 좋아하는데 준노가 저렇게 겉돌면 민수도 무안하지 않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되려 준노를 나무랐습니다. 형이랑 아빠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는 왜 그러니? 엄마가 힘들게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제 다그침에 준노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아이가 흘리던 눈물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저는 제 혀를 깨물고서라도 그 말을 뱉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는 엄마의 행복을 깨뜨리기 싫어서 자신이 참으면 모든 게 평화로울 거라 믿으며 그 작은 가슴 속에 지옥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의 그림자가 집안을 완전히 잠식한 건 며칠 전 새벽이었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던 저는 찢어질 듯한 비명에 눈을 떴습니다. 소리는 준노의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방문을 열었을 때 준노는 침대 구석에 처박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으며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으려 하자 준노는 제 손길마저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준노야, 엄마야, 엄마라고 제 외침에 그제야 초점을 찾은 아이의 눈동자는 공허하고 깊은 우물처럼 캄캄했습니다. 그 소란의 남편과 민수도 잠에서 깨어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부스스한 얼굴로 무슨 일이야? 애가 왜 저래? 라고 물었고 민수는 문가에 기대어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노를 진정시키며 땀을 닦아주었지만 아이는 민수 쪽을 힐끔 보더니 제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에 숨으려는 듯 필사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애가 기가 허한가 보네. 내일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 먹여. 라고 무심하게 말하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품에서 새근거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죽여 우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영혼이 어딘가에서부터 부서져 내리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음이 제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노는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가기 싫어 늑장을 부렸습니다. 바바를 새듯 깨작거리는 아이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며칠째 잘 씻지도 않으려 하던 준노를 억지로 욕실로 데려가 목욕을 시키려던 참이었습니다.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들어오지 마. 라며 유난히 거부하는 아이를 달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몸을 가리려 했지만 제 손이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준노의 상의가 벗겨지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하얗고 여린 아이의 등과 팔뚝 곳곳에 마치 누군가 작정하고 지식여 놓은 듯한 시퍼런 멍 자국들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며칠 된 듯 누렇게 변해 있었고 어떤 것은 방금 생긴 듯 붉고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폭력의 흔적, 누군가의 아기가 고스란히 담긴 참혹한 낙인이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준노야. 이게 다 뭐야? 누가 이랬어? 제 물음에 준노는 본물 터지듯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모래성을 단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의 작고 여린 등에 새겨진 그 선명한 시퍼런 멍 자국들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제 모성애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목욕물은 따뜻했지만 제 온몸에 피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 발끝까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아이의 살결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10살배기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끔찍한 공포가 제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시야가 흐려졌지만 저는 눈을 부릅뜨고 그 참혹한 흔적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등 한복판에 길게 난 자국, 팔뚝 안쪽에 교묘하게 숨겨진 멍들, 그리고 옆구리에 난 꼬지 핀 듯한 상처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고도 악랄한 지속적인 폭력의 지도였습니다. 준노야, 엄마 봐. 엄마, 눈 똑바로 봐. 제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만 들썩이며 울먹였습니다. 누구야? 누가 이랬어? 학교에서 친구가 그랬어. 아니면 학원에서. 제발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를. 차라리 모르는 타인에게 당한 것이기를 바라는 비겁한 마음이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 부정의 몸짓이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끔찍한 진실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물에 젖은 아이의 몸이 미끄러웠지만 저는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말해봐. 응. 한참을 꺽꺽대며 울던 준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모기만한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천둥보다 더 크게 제 귓가에 내리꽂혔습니다. 형아. 민수 형아가. 그 이름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집 안의 공기가 일순간에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믿었던 세상이, 아니 믿고 싶었던 제 행복한 가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민수, 17살, 훤치 않기에 공부도 잘하고 인사성도 밝아 동네방네 칭찬이 자자하던 내 의부사들. 저를 새엄마라 부르며 수줍게 웃어주던 그 아이가 내 아들의 몸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형아가 언제 그랬어?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준노의 고백은 이어질수록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폭행은 우리가 재혼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장을 보러 가거나 잠시 친구를 만나러 외출한 사이, 혹은 남편과 제가 안방에 들어가 있을 때면 민수는 준노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동생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꿀밤을 때리거나 엎드려 뻗쳐를 시키더니 점차 그 강도가 세저발길질과 주먹질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민수의 치밀함이었습니다. 얼굴이나 손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곳은 절대 때리지 않았습니다. 옷으로 가려지는 몸통과 팔 안쪽만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어른들의 눈을 피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17살 아이의 영악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행복에 겨워 우리 민수, 준노랑 잘 놀아줘서 고마워라며 용돈을 쥐어주던 그 시간들이 실은 내 아들에게는 생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어린 양을 늑대의 소굴에 밀어넣고는 밖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준노가 왜 그토록 집에 오기를 꺼려 했는지, 왜 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는지, 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엄마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알았으면 당장 혼내줬을 텐데. 제 물음에 준노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아가 말하면 엄마 쫓아낸다고 했어. 엄마 이제 겨우 행복해졌는데 나 때문에 다시 이혼하면 어떡해. 나는 참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행복을 지켜주겠다고, 다시는 엄마를 혼자 되게 하지 않겠다고, 그 매질을 견뎌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어리석음이, 내 욕심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재혼이라는 허울 좋은 안정을 핑계로 아이의 고통을 외면했던 지난 날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흐르는 눈물과 함께 제 안의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저는 사랑받고 싶은 아내였지만 이제 저는 상처 입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맹수가 되어야 했습니다. 준노를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뒤 침대에 눕혔습니다. 지쳐 잠든 아이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듬직하게, 민수는 의젓하게, 그리고 준노의 미소가 어색하게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사진 속 민수의 눈빛이 어딘가 서늘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배신감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차가운 사리로 변해갔습니다. 민수는 단순한 사춘기 반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키운 건 방관자인 남편과 무지했던 저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전자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그 목소리. 뒤이어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 오늘 민수가 학원 테스트에서 1등을 했다네. 기특한 녀석. 두 사람의 발소리가 거실로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 박동은 빨라지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현관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분노의 칼날이 들어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남편이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불도 안 켜고 뭐해?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뒤로 민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민수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준노는 자요? 그 뻔뻔한 미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연한 말투. 제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올랐습니다. 저 아이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를 보았습니다. 저 손으로 내 아들의 등을 내리치고 저 입으로 협박을 일삼았을 것을 생각하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준노의 진단서와 상처 사진들을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팔랑거리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사진 속 시퍼런 멍 자국들이 거실 조명을 받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민수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내가 더 잘 알겠지. 설명해봐. 내 아들 몸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남편이 사진을 집어들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준노가 다쳤어. 언제? 어디서? 남편의 호들갑에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민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 아들한테 물어봐. 아주 잘 알 테니까. 민수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다시 그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첫 마디는 사과가 아닌 소름 끼치는 변명이었습니다. 준노가 자꾸 거짓말을 해서요. 버릇 좀 고쳐주려고 한 건데 좀 심했나 보네요. 버릇을 고쳐 10살짜리 동생을 샌드백처럼 두들겨 패놓고 버릇을 운운하는 저 당당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민수와 저를 번갈아 보며 상황 파악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 이 집안에 흐르던 가짜 평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착한 아내, 좋은 새엄마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미친년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민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준노를 때렸어. 왜 그랬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짐짓 억울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고요. 준노가 자꾸 엄마 몰래 게임하고 숙제도 안 하길래 형으로서 타이른다는 게 저 가증스러운 연기.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타일러,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게 타이르는 거야. 그게 형이 할 짓이니? 제 고함에 남편이 저를 말리며 나섰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 애가 놀라잖아. 이유가 있었겠지. 민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 이성의 끈을 툭 끊어 놓았습니다. 원래 그런 애가 아니다. 내 아들의 몸에 새겨진 저 끔찍한 증거들을 보고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가해자의 변명을 들어주며 놀랐을 아이를 걱정하는 꼴이라니.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눈에는 저 상처가 안 보여?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을 짐승처럼 패놨다고. 그런데 진정하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제 서슬퍼런 기세에 남편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며 저를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말이 너무 심하네. 애들 키우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민수도 이제 고등학생이고 예민할 때야. 갑자기 새엄마, 새 동생 생겨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 줘야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아들의 고통보다 자신의 아들이 받을 스트레스를 더 걱정하는 철저히 이기적인 핏줄의 수호자일 뿐이었습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보다 더 참혹한 것은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쏟아지는 비수 같은 말들이 내 영혼을 난도질할 때였습니다. 제 아들의 몸에 새겨진 끔찍한 폭력의 흔적을 보고도 남편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를 유난스러운 여자 취급하며 상황을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편이라 믿었던, 재혼을 통해 얻은 든든한 버팀목이라 여겼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제 앞에는 비겁한 방관자이자 또 다른 가해자가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 위에 흩어진 진단서와 사진들을 귀찮다는 듯 손으로 쓱 밀어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가벼운 손짓 하나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좀 냉정하게 생각하자. 애들 싸움에 부모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경찰이니 뭐니 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 남편은 마치 제가 철없는 투정을 부린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살 아이가 17살 형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온몸에 피멍이 들었는데 이걸 애들 싸움이라고 치부하다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애들 싸움이요. 이게 싸움으로 보여요? 일방적인 폭행이잖아요. 준노는 맞기만 했어요. 민수가 때린 거라고요. 제 절규에도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컵을 들어 올릴 뿐이었습니다. 민수도 사정이 있었겠지. 갑자기 새엄마 들어오고 낯선 동생이랑 방도 같이 써야 하고 한창 예민한 고등학생이 스트레스가 오죽했겠어. 당신이 엄마라면 민수 마음도 좀 헤아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논리는 기가 막힐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가해자인 아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피해자인 아들의 육체적 고통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들먹이며 이해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안에서 철저히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혼인 서약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고 핏줄이라는 견고한 성벽 앞에서 저는 그저 남의 자식을 데리고 들어온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비호 아래 민수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뒤에 숨어 저를 힐끔거리는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봐요. 아빠는 내 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한 비릿한 조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지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아빠로서 할 짓이야. 제가 쏘아붙이자. 남편은 탁자를 콱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누가 폭력을 정당화했어. 앞으로 주의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준노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거 아니야? 사내 자식이 밖에서 좀 맞고 들어올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쪼르르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그러니까 애가 약해 빠진 거야. 남편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탓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였습니다. 제 아들이 맞은 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 악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폭력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제 아들을 약해 빠진 고자질쟁이로 저를 예민한 계모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랑이 혐오로 바뀌는 건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이 아닌 준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소름이 끼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준노는 새우잠을 자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 너에게 아빠를 만들어주겠다는 핑계로 너를 지옥 구덩이에 밀어넣었구나. 준노가 잠결에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감당했을 공포와 그 공포를 방조한 어른들의 이기심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퉁퉁 부은 눈으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고 싶었지만 일단은 준노를 학교에 보내고 이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이 좀 짜네. 그 무심한 한마디에 밥상이 엎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고 준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준노를 향해 말했습니다. 준노야, 형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형이 너 아껴서 그러는 거야. 남자가 좀 씩씩해야지,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너를 아껴서 때렸다고? 남자가 씩씩해야 하니까 맞고 참으라고? 이것은 훈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폭력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이자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협박이었습니다. 준노의 어깨가 움찔하며 작아지는 것을 본 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애한테 그게 할 소리야. 제 날카로운 목소리에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또 왜 그래? 밥상머리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을 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남편은 끝까지 저를 문제아 취급했습니다. 그는 이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것이 민수의 주먹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는 저의 예민함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 앞에서 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게 낫지. 이 사람에게 상식을 기대하는 건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수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아이가 준노의 의자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준노가 화들짝 놀라 몸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남편은 민수야, 차 조심하고 라며 다정하게 배웅했습니다. 제 아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비의 비호 아래 유유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쐐기를 박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 당신이 자꾸 이러면 민수도 정 못 붙여. 재혼 가정이 쉬운 줄 알았어. 서로 참고 맞춰가는 거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고 분위기 좀 바꿔봐. 남편이 현관을 나선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참고 맞춰가라고요? 내 자식이 샌드백이 되어도 참아야 하는 게 재혼 가정의 평화라면 저는 그따위 평화는 개나 줘버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평화롭다.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니다. 라며 제 입을 막고 눈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한 번 돌아선 여자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준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던 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났어. 나 때문에. 아이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불행해질까봐 걱정하는 이 착한 아이를 두고 제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걸까요? 저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준노야. 너 때문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단 하루도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주었던 마지막 기회는 그가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탈출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을 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뼈에 사무치도록 시린 진실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한 그날 밤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나를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남자였고 내 아이를 친자식처럼 품겠노라 맹세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가 적어도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처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준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게 만들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 줄 것. 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 요구를 그저 예민한 아내의 히스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소음 정도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남편은 민수를 불러다 놓고 형식적인 훈계를 늘어놓는 척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속상해 하시니까 앞으로는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알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무미건조한 한마디에는 피해자인 준노의 고통에 대한 공감도, 가해자인 민수의 행동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건성으로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며 저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날렸습니다. 그 눈빛은 사과가 아니라 어디 두고 보자는 섬뜩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남편은 그 뻔한 연극을 마치고는 제게 다가와 자, 이제 됐지. 애도 알겠다고 하니까 그만 화 풀어. 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징그러운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끔찍하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몸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변해갔습니다. 남편이 중재를 앞시고 나선 뒤 민수의 폭력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육체적인 타격에서 정신적인 고문으로 진화했습니다. 더 이상 준노의 몸에 멍 자국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면 민수는 준노의 귓가에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빠가 힘들어해. 너네 엄마랑 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쥐 죽은 듯이 있어. 그 말은 칼보다 더 깊숙이 준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다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자신 때문에 엄마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준노가 아끼던 로봇 장난감이 산산조각이 난 채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날이었습니다. 준노가 울먹이며 형이 그랬다고 했을 때 민수는 태연하게 준노가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려 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요? 엄마는 왜 맨날 제 말은 안 믿으세요? 라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준노야, 거짓말하면 못 쓴다. 형이 아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빠가 봤는데 언제 그랬다는 거야? 라며 오히려 준노를 나무랐습니다. 진실이 거짓이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제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민수, 그 두 부자는 마치 공모자들처럼 똘똘 뭉쳐 저와 준노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폭발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주말 오후 제가 잠시 마트에 다녀온 사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준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준노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 곳곳을 뒤지다 화장실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안에서 끄끄거리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장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캄캄한 어둠 속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준노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둠을 극도로 무서워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불화 당시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걸 남편도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이를 이 좁고 캄캄한 공간에 가두고 불을 꺼버린 것입니다. 준노를 끌어안고 거실로 나오자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민수가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 숨바꼭질하다가 깜빡했네. 준노야, 미안. 형이 까먹었다.
그 뻔뻔한 말투, 악마가 아니고서는 지을 수 없는 그 표정에 제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민수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날카로운 파여름이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뛰쳐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당신 미쳤어. 남편은 깨진 유리 조각과 놀란 민수를 보더니 대뜸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나 미쳤어. 당신 아들이 내 새끼를 죽이려고 하는데. 안 미치고 배겨.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준노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안 보여? 애를 화장실에 가두고 불을 꺼. 숨바꼭질. 저게 장난으로 보여. 제 절규에도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려 하기보다 제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 큰 여자가 애한테 컵을 던져. 민수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 아들은 공포에 질려 숨이 넘어가는데 이 남자는 제 아들의 트라우마보다 자기 아들이 유리 파편에 긁힐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는, 나와 내 아들은 그저 이 집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잔인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저는 준노를 품에 꼭 안은 채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눈물도 분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늘한 경멸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당신은 아빠 자격이 없어. 아니, 인간 자격도 없어. 제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뭐, 당신 말 다 했어. 남편이 씩씩거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4개월, 아니 그를 알게 된 모든 시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이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혼해. 제 입에서 나온 단어는 짧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남편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이혼, 고작 애들 싸움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재혼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어. 남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그는 끝까지 남들의 시선, 자신의 체면을 걱정했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보다 남들의 뒷말이 더 무서운 남자. 그런 남자에게 내 인생과 내 아이의 미래를 맡겼었다니 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창피, 내 자식이 병들고 죽어가는데 남들 시선이 중요해.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을 괴물처럼 괴롭히는데 그걸 방관하는 당신이랑 사느니 차라리 길바닥에 나앉는 게 나아. 저는 준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가 꽉 잡아주자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 아들, 당신들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않겠어.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할 거야.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민수가 한 짓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야. 각오해.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어디 갈 데나 있어서 그래? 당장 나가면 고생길 훤한데. 준노 데리고 그 고생을 또 하겠다고 그는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혼녀라는 딱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고단함을 무기로 저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떤 고난도 내 아이가 겪는 지금의 지옥보다는 낫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생, 아니, 당신이랑 사는 지금이 지옥이야. 우리 준노,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네들보단 행복하게 키울 거야.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준노의 책 가방을 챙기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여보, 잠깐만 대화로 하자고 라며 뒤늦게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고 제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준노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가는 거야. 불안해하는 아이의 눈을 맞추며 저는 단단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응, 준노야. 이제 아무도 너 괴롭히지 못해. 엄마가 약속할게.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남편의 욕설과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마치 자유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4개월간의 악몽, 아니 헛된 욕망이 빚어낸 감옥에서 우리는 그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는 해방감이 가슴 벅차게 차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울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주 섞인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마치 고장난 라디오의 잡음처럼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가장 가까운 모텔로 가주세요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든 준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춤을 추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오직 제품 안에서 색색거리며 숨을 쉬는 아이의 평온한 얼굴만이 들어왔습니다. 4개월간의 짧지만 길었던 지옥, 그 화려했던 감옥을 탈출했다는 사실만이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모텔방에 들어와 아이를 눕히고 나니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낯선 천장, 눅눅한 공기, 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은 50평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아늑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준노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형의 괴롭힘과 아빠의 방관 속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잠들었을까요? 아이의 자는 얼굴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을 닦아주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늦게나마 내 새끼를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도 내 아이를 해치게 두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좀 심했어. 들어와서 이야기해. 민수도 반성하고 있어. 이혼이 장난이야?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회유와 협박을 오가는 그의 메시지들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부부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친 철없는 아내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봅시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준노의 진단서, 상처 사진, 그리고 민수가 준노를 협박하던 내용을 몰래 녹음했던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명백한 아동학대와 방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정기 일에 만난 남편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애들끼리 그런 거 가지고 소송까지 가. 내가 민수 교육 다시 시킬게. 준노한테도 잘할게. 응.
그의 애원하는 눈빛 뒤에 숨겨진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재혼 가정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되어 밥하고 빨래해야 하는 불편함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애들끼리 그런 거 때문에 내 아들은 죽을 뻔했어. 당신은 아빠 자격이 없어. 아니, 당신 아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걸 방치한 공범이야. 제 서슬퍼런 일갈에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에게 법원 복도에서의 망신은 견디기 힘든 치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치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민수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민수 앞길은 막지 말아줘. 고등학생이잖아. 빨간 줄 그이면 인생 끝장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이혼해 줄게. 위자료도 줄게. 그러니까 형사 고소만은 취하해 줘. 자기 자식의 앞길은 그토록 걱정하면서 내 자식의 짓밟힌 영혼은 안중에도 없었던 남자의 이중적인 태도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인생이 중요해. 내 아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해. 하지만 당신 소원대로 해줄게. 대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내가 원하는 대로 토 달지 말고 다 내놔. 그리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준노 근처에라도 얼씬거리면 그땐 민수 학교에 대자보라도 붙일 테니까. 그렇게 우리의 짧았던 재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이혼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저와 준노에게 주어진 자유이용권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뒤에서 독한 여자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그 말을 훈장처럼 여기기로 했습니다.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독한 년, 미친년 소리쯤은 100번이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아파트의 거실만 한 크기의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준노는 처음 며칠간은 밤마다 자다가 깨서 두리번거렸지만 제가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내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준노가 엄마에 대한 신뢰가 깊어서 금방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를 망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아이는 여전히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노가 국물을 후루룩 마시더니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스테이크보다 엄마랑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그 소박한 고백에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이혼했을 때도, 그리고 이번 재혼 실패 후에도 저는 아이에게 아빠 없는 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에 늘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재혼을 서둘렀고 그 결과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한 건 아빠라는 타이틀을 가진 낯선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와 함께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식탁, 공포 없이 잠들 수 있는 안전한 집, 그것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행복은 화려한 거칠에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돈은 좀 부족하고 몸은 고단할지라도 내 아이가 내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나 또한 아이의 웃음을 보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준노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엄마도 준노랑 둘이 사는 게 제일 좋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재미있게 살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은 회사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민수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민수의 폭력성이 학교 친구들에게까지 향했던 모양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쌤통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조차 관심 밖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불행하든 말든 그것은 그들이 지은 업보일 뿐 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곱씹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앞에는 준노와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준노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아이는 이제 제법 키가 커서 제 어깨만큼 올라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커서 엄마 지켜줄게. 그러니까 늙지 마. 라고 말하는 녀석의 듬직한 어깨를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한 여자가 아닙니다. 2번의 이혼이라는 딱지가 붙었을지언정 나는 내 아이를 지옥에서 구해낸 승리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고 있는 당당한 엄마입니다. 가끔 밤이 되면 문득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벼운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완전한 가정이란 엄마, 아빠, 자녀가 모두 갖춰진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요. 준노와 저는 둘이서도 충분히 완전하고 넘치도록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깔깔거리는 준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립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아이 곁에 앉습니다. 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이 평온한 오후,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관계 속에서 혹은 자녀 문제로 가슴 아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당신 자신과 당신이 지켜야 할 아이의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